안녕하세요. 매일 듣기만 하던 이 채널에 이번에는 저의 사연을 좀 적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청소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사연을 듣곤 하는데 이번에 저에게 생긴 일이 정말 누가 들어도 시원하고 역대급 일이 아닌가 싶어서 힘겹게 사연을 적어보았어요. 저에게는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평범하게 오늘 일해서 오늘 먹고 사는 소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 저에게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은 거의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힘들게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저에게 누군가 손수건을 건네더라고요. 땀이 얼굴에 범벅이에요. 어린 나이에 고깃집에서 뜨거운 불 앞에서 구슬땀 흘리고 정말 너무 고생 많아요. 내가 마음이 다 아프네.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한 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손님들은 술 마시고 취해서 야, 니 몇 살이냐? 나랑 잘래? 얼마면 되냐? 니는 엄마가 용돈 안 주냐? 뭐 어린 것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자빠졌어? 내가 돈 쉽게 버는 법 알려줘? 아주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이상한 말들로 제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저를 쉽게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다들 술이 들어가니 업소에서 하던 버릇을 저에게 한 것이었지요. 어린 나이인 저는 그 사람들의 그런 말들에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누군가 저에게 힘내라면서 손수건을 건네니 자연스럽게 저도 그 손님에게 신경이 쓰였지요. 사장님은 그 손님이 너한테 손수건 준 거야? 어쩐지 그 손님이 네가 일할 때 되게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 그리고 부쩍 요즘 우리 가게에 자주 오는 것 같아. 너 보러 오는 것 같은데? 사장님도 그 손님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도 눈치를 못 챈 건 아니었어요. 그분이 유독 저를 신경 많이 써주고 항상 저에게 말을 걸었으니까요. 저도 사실은 그 손님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손님과 알바생 관계라서 저희는 쉽게 인연이 이어질 수 없었기에 저는 마음을 놓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그 손님이 저에게 번호가 적힌 휴지를 주면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번에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손님의 전화번호를 받게 된 저는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그때 그 알바생입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과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속으로 저는 어떻게 내게 이렇게 멋지고 똑똑하고 좋으신 분이 다가온 거지? 진짜 신기하게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저희는 더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일어나 보니까 7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순전히 수다로만 7시간을 보내버린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갔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생각한 거였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진 저희 둘은 교제를 하게 되었고 2년제 대학생이었던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한 회사에 격리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 남자는 개인 사업을 크게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 운영하면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와는 8살 차이가 났지요. 제가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그 남자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어요. 사실 주변에서 야, 그 남자 너랑 8살 차이 나는데 그 정도면 너 결혼할 거 아니면 그 남자 놓아줘야 한다? 안 그러면 그 남자 힘들게 하는 거야. 지금 그 남자는 신부감 찾느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네가 꽉 붙잡고 있으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 남자 나이 30 넘으면 빨리 장가 가야 하는데
네 나이는 아직 20대 초이고 너는 결혼할 나이 아니잖아. 내 생각엔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마음을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슬펐어요.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사랑했고 그 남자가 저 때문에 앞길이 막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저는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이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말 잘 사귀고 있는데 갑자기 이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갑자기 하는 거야? 아니, 주변에서 오빠는 이제 30이 넘어서 결혼 정년기이고 그러니까 빨리 놔줘야 한다고 다들 말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오빠는 나 너랑 결혼할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너 아니면 누굴 만나라고. 그래, 나도 사실 주변에서 스펙 좋고 잘 나가는 여자 만나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당신뿐인데 내 건조한 삶에 단비를 내려준 여자는 당신인데 내가 어떻게 그 단비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 나를 채워주는 것은 당신이 유일한데. 그 남자는 저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겁니다. 정말로, 아, 이 남자가 나를 향한 마음이 정말 진심이구나. 나 이 남자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와 저의 스펙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빠가 없거든요. 엄마는 네 아빠는 내가 너를 가졌을 때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임신한 나를 버리고 도망갔고 내가 그때부터 너를 혼자서 키운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엄마처럼 남자한테 사랑 못 받고 살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로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미혼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키우느라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청소하는 것뿐이라서 청소부로 사셨거든요. 반면에 남친의 집안도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남친 자체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사업이 잘 되어서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남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소위 이렇게 말하죠.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라고요. 딱 제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아들이 굉장히 잘난 여자를 데려오기를 희망했지요. 시간이 지나 저희가 결혼을 기약하고 시댁 식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그야말로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아니, 대학도 정규대학 안 나오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애를 왜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는 거니? 참, 너 정도 능력이면 사자 들어가는 여자애들, 집안 좋은 여자애들 만날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니 정말로. 엄마는 이해가 안 된다. 이 결혼 절대로 불가야. 게다가 사돈 될 사람은 그냥 핫바리 청소일하는 사람이라며. 아이고, 최소한 비슷한 사람은 만나야지. 저를 엄청나게 반대한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연히 반대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반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도 약간은 지치더라고요. 시댁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 결혼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 이대로 결혼해서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모두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 결혼이어도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어쩌면 좋지? 근심 걱정이 제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남친은 바로 알아챈 듯 싶었어요. 당신, 우리 엄마가 당신 반대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투성이지.
내가 모를 것 같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고, 당신이란 여자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니까.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반대가 심해도 우리는 결국 행복해질 거라고. 남친은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하고 커다란 확신을 주었어요. 저도 그 덕에 남자친구를 믿고 힘든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었고요. 결국에 어머님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집안에 주는 돈을 조금 더 늘려주겠다고,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어머님도 허락을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남친,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되어버린 그 사람 위로는 형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일을 하지 않는 백수이시고, 어머님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으셔서 두 분 모두 남편이 주는 용돈을 바라보면서 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네들이 아들 결혼을 너무 반대하면 아들이 주는 용돈이 끊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나날들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의 힘으로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지요. 준호가 태어난 그날이 저에게는 여자로서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오빠, 내가 이러려고, 우리 준호를 낳으려고 여자로 태어났나 봐. 나는 엄마가 된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우리 준호가 나의 아들인 게 행복하고, 여보가 내 남편인 게 정말 나에겐 둘도 없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야. 남편도 저의 마음과 동일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또 기대하면서 굳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엄마는 강원도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흔한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무리하면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버린 거였어요. 요즘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살도 빠지고 엄마 이러다 죽겠다. 일을 어쩌면 좋니? 병원 가면 돈이 덩어리로 나올 텐데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고. 엄마, 제발 돈 아끼지 말고 병원 가라니까. 이렇게 아픈 거 꾹 참고 있으면 더 돈 들고 큰일 나 진짜로. 엄마 제발 병원 가. 엄마는 아픈데도 병원비가 걱정이 된다면서 끝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저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지요. 참아서 괜찮아지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는데 우리 엄만 도대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 하면서요. 결국에 저는 남편에게 자기야, 아무래도 나 강원도에 잠깐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많이 아프다네. 허리가 아픈데 병원도 안 가니까 내가 직접 내려가서 엄마 모시고 가야겠어. 남편은 저에게 아니, 장모님이 그렇게 아프셨어? 왜 그걸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러면 당신이 먼저 강릉에 내려가 있고 내가 일 끝내고 금요일 저녁에 준호랑 같이 강릉 내려가서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갈게. 그래?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알겠어. 나는 일단 그럼 일찍 출발할게. 저는 강릉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제발 돈 걱정하지 말고 사위 내려오면 같이 대학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결혼하고 잠깐 엄마를 못 본 사이에 글쎄 부쩍 엄마의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했고 얼굴은 약간 잿빛처럼 안색이 안 좋으셨어요.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엄마가 너무나도 늙어버린 모습에 서글퍼졌지요. 그때 남편이 준호, 제 아들과 강릉에 내려오면서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아마도
예전에 서울에서 강릉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때 뉴스에 크게 나왔었거든요. 거기 피해자가 저희 남편과 아들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차에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남편 바로 앞 차가 그 사고 난 차를 피하려다가 삼중 추돌이 되었고 남편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남편도 그 사고를 피할 순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뒤에 기름을 실은 차가 남편의 차를 박아서 총 4종 추돌 사고가 난 건데 노후된 남편의 뒷차에서 스파크가 튀어 불이 붙었고 뒤에 있는 기름 탱크에서 기름이 나오면서 불이 완전히 순식간에 화르르 번진 겁니다. 사람들이 손 쓸 틈도 없이 차에 불이 붙었고 딱 중간에 끼어서 문짝이 찌그러진 남편과 제 아들은 탈출하지도 못했어요. 앞차와 제 남편 차 앞에 탄 사람들은 탈출했지만 기름 탱크 운전자와 제 아들 준호 그리고 남편은 화염에 휩싸여서 생을 마감한 거였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연락을 안 받고 이렇게 늦게 오는 거지? 하면서 쎄한 기분이 들었지요. 뭔가 여자의 직감은 무시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때 느꼈지요. 아,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정말로 큰일 났다 하고요. 직감적으로 TV를 켠 저는 속보에 강릉 가는 고속도로에서 큰 화재가 났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고 활활 타는 그 차가 제 남편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차는 남편과 제가 같이 꾸민 차였거든요. 바로 저는 환자들이 이송된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저는 제 남편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준호는 그래도 몸집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빨리 구조해서 숨이 붙어 있었지만 제 남편은 거기서 즉사를 했고 산소 고압 치료실과 중환자실에 실려간 준호는 결국에는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죽은 거였어요. 한순간에 남편과 아들을 둘 다 잃어버린 제 심정은 말이 아니었지요. 내 남편, 내 아들 돌려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2명 다 내 곁을 떠난 거야. 왜 이렇게 세상은 나에게 고통인 거야. 제발, 제발.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고요. 그런데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저를 막 때리면서 제 탓을 했어요. 니년 때문에 니년 만나러 가다가 내 아들이랑 우리 손주가 다 죽어버린 거 아니야. 니년만 없었다면, 니년이랑 내 아들이랑 결혼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 내 아들 정말 불쌍해서 어떻게 해. 모두가 있는 앞에서 저에게 쏘아대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잔뜩 움츠러들고 죄책감이 심했던 터라 어머님 말에 무어라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속으로 그때 저는 그래, 내가 남편이랑 결혼하겠다고 때만 안 썼다면 2명의 목숨을 내가 살리게 된 거겠지. 괜히 내가 사랑을 쫓는다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들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게 된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나도 죽어야 하나? 그래, 남편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나를 보러 오다가 화를 당한 거라고. 저는 정말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날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고 저를 무진장 힘들게 하는데도 저는 그저 네, 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저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것 같아서 무어라 말을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저 싹싹 비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무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댁에 찍소리도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저와 함께 정말로 힘들어 하셨어요. 시댁에서 구박을 받고
남편과 아들을 함께 잃어 고통받는 저를 엄마도 도저히 두 눈 뜨고 지켜보기 힘드셨던 거죠. 딸, 이거는 딸의 잘못이 아니야.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남서방과 준호가 일찍 떠날 운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딸이 제발 사돈의 구박과 모진 말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돈도 더 이상 내 딸한테 그런 욕짓거리, 폭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응? 딸. 저는 엄마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과 아들을 잃은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시댁이 화가 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였지요. 니년 때문에, 니 때문에 우리가 아들한테 다달이 받는 800만 원 생활비도 못 받게 생겼고 우리가 아들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온 건데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우리 먹여 살릴 거야?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 평생 아들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든 그 빈자리 채울게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정말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잔뜩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야, 그래. 당연히 시모도 속상하겠지. 그런데 너한테 너무 화를 내고 죄책감 지우는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었는데 슬픈 이유 중에 하나가 돈줄이 끊겨서 슬프다고 말을 하겠어. 그거 정상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지? 이상하네. 하여튼 정말로 시댁이 지금 너한테 선 넘은 거니까 너도 과하게 죄책감 가지지 마. 그리고 너 때리지도 말라고 해.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다들 주변에서 저보고 시댁이랑 이제 그만 가까이 하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말들이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저 그냥 제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맞아도 되고 욕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시댁의 원망을 사고 있던 저는 엄마의 병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안색이 안 좋았던 엄마는 뒤늦게 허리 검사를 할 겸 종합검진을 받았고 거기서 췌장암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살 날이 길어봤자 1년이라는 소식에 엄마는 심장이 쿵 떨어진 거죠. 그렇게 뒤늦게 저에게 병에 대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까지 잃으면 어떻게 살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 저를 눈치챈 엄마는 너 정말 마음 단단하게 먹어야 해. 엄마가 암 걸렸다고 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사람은 어차피 모두 다 죽게 되어 있고 죽는 것을 경험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네 삶의 일부야.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니? 엄마가 응원할 거고 우리 딸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절대로 나쁜 생각하지 마. 응?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죽는다면 저도 살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너 대답 안 할래? 그리고 이제 그 사돈이 너한테 욕하고 괴롭히고 그거 너도 그냥 감당하지 마. 네가 남편과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심하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 전혀 없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엄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의 걱정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어, 엄마. 죽긴 누가 죽어. 나도 악착같이 살아날 거야. 나도 겁이 많아서 죽는 게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나 걱정하지 말고 엄마 걱정하자, 응?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죽음을 차차 준비하셨어요. 10년간 가정부 일을 해주었던 그 집 사모님에게도 투병 소식을 말해드렸고 엄마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동네 사람들에게도
암에 걸려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다들 엄마의 병실에 와서 기도를 해주시고, 엄마 병원비도 못 해주시고, 제가 혼자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때 저의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지요. 아, 정말로 외로워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정말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숨쉬게 만들어주고, 내가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는구나. 정말로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린지 몰라요. 그렇게 엄마는 결국 1년간의 투병 끝에 눈을 감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장례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딱 2명만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 사람은 바로 시모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도 큰 그 둘은 우리 엄마의 장례식에도 인사 한번 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정말 솔직히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저 나름의 강박이 있어서 그들의 행동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게 큰 화가 되긴 했지만요. 그렇게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의 유산이 없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저는 빚이라도 없는 게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 명의 앞으로 집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물려준 아주 작은 민박집이었고 그 집은 대대로 물려온 집이라서 엄마가 팔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킨 집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집에 대한 존재를 거의 까먹고 있었고요. 그 집터가 정말로 좋고 바닷가랑 근접해서 그 인근 아파트 다 개발되고 엄마의 그 집만 허물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엄마가 돌아가신 것을 들은 부동산 업자들은 저에게 와서 이거 시세보다 아주 높게 쳐서 해줄 테니까 팔아. 우리한테 팔아라. 응? 아니면 이거 집 허물고 위로 빌딩 세우든가. 이렇게 땅을 놀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안 그래? 아이고 됐어요. 일단 엄마의 숨결을 좀 느끼고 싶어서 이대로 계속 둘 생각이에요. 자꾸 그렇게 땅 팔라고 하지 마셔요. 그럴수록 저 많이 힘들어요. 저는 부동산 업자들에게 절대로 땅을 팔 생각도 없고 개발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시댁이 알게 된 것인지 우리 엄마 유산인 그 집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것도 짐을 가득 가지고요. 아니,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 다 아는 방법이 있지. 사돈이 죽고 나서 이 집 물려줬다며. 그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아, 그건 저도 얼마 전에 알아서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고 우리가 먹고 살 길이 턱 막혔으니까 이 집이라도 우리가 차지해야겠다 하면서 짐을 우리 엄마 집 안방에 막 푸는 겁니다. 저는 순간 말이 턱 막혔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시댁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그들이 만들어서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제가 그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에요. 갑자기 시몬은 일단 너 인감도장이랑 서류 그리고 신분증 좀 가지고 와라. 네? 아니 그거는 왜? 다 쓸 일이 있어서 그런 거지 어디서 말대꾸야. 또 내 아들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게? 시모의 그런 말에 저는 순간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네, 알겠어요 하면서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엄마의 집에 죽은 엄마가 나타난 겁니다. 엄마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아줌마를 본 순간 저는 너무나도 놀랐고 시모도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놀랐지요.
자세히 보니 그 아주머니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10년 동안 가정부 일을 했던 집의 사모님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게 엄마랑 똑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덕에 두 분의 인연이 꽤나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거든요. 엄마가 죽기 전에 시댁에서 내 딸을 괴롭힌다고, 내가 죽고 나면 내 집을 내 딸한테서 사돈이 뺏을 수 있으니까 사모님이 좀 보호해달라고 미리 말을 해둔 거였지요. 그래서 걱정이 된 사모님이 집을 확인하러, 그리고 저를 만나러 엄마의 집을 찾아오게 된 거고, 거기서 딱 저희를 마주친 겁니다. 아까 말 들었는데 네가 왜 인감도장을 저 옆에 애한테 건네주니? 인감도장 건네주면 이 집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 몰라? 아니, 그리고 아주머니, 내 딸 같은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거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검사 출신 변호사이고 지금은 대학에서 애들 법 가르쳐요. 지금이야 안식년이라서 좀 쉬엄쉬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하는 거요? 현숙 씨가 나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딸 좀 잘 부탁한다고. 이 아이 이제부터 제가 딸처럼 케어할 거니까 절대로 이 아이한테 손찌검하거나 재산 넘보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서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사모님의 그 한마디에 시모와 아주버님은 깨갱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남의 집에 와서 짐 풀고 자리 잡은 거 주거 침입입니다. 주거 침입죄 꽤나 세고 벌금도 엄청 나오고, 집 손상된 것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하면 거의 돈 수천 깨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 친구들 불러서 지금 이 상황 소송 검토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순순히 나가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시모는 아니 참 뭐야? 아니 참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짐 싸는 속도는 무슨 전쟁 갈 때 피난 짐 싸는 속도로 초스피드로 싸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은 그 시댁 식구들한테 한마디 했지요. 당신네 아들이 죽은 건 당신 며느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며느리 탓 좀 그만하시고, 당신은 사실 아들이 돈줄이었는데 죽으니까 며느리 탓을 하면서 이제는 며느리를 숙주로 당신네들이 또다시 기생충 노릇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속셈 이제는 내가 다 알아냈고 당신 며느리한테 똑똑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더 이상 당신 며느리 멘탈 약하게 해서 판단력 흐리게 한 뒤에 당신네들 입맛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속셈 다 보이고 너무나도 뻔하고 역겨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이 아이 내 딸이니까 내 딸한테 욕하거나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바로 민사 형사 소송 들어갑니다. 모욕죄부터 시작해서 아주 징글징글하게 괴롭혀 줄게요. 그렇게 사모님은 엄마의 부탁을 받아서 저를 지켜주었고, 저는 하마터면 정말로 시모의 압박에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들을 다 넘길 뻔했어요. 아마도 제가 그걸 넘겼다면 시모는 제 서류를 가지고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저를 완전히 빚쟁이 인간으로 만들어버렸겠지요. 그 생각만 하면 정말로 끔찍해요. 저는 다행히 사모님 덕분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나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게 아니구나.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 나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었어. 하면서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에 돌덩이처럼 올라가 있던 기분이 싹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죽은 남편이랑 아들한테 미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들이 죽은 이후에 밥도 못 먹어서 살이 13kg나 빠질 정도였거든요. 엄청 마음에 상처가 깊었고, 저 나름대로 하루하루 굉장히 고생하는 인생을 보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큰 위로를 받은 거고, 거기서 새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죽은 엄마가 남겨질 저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시고, 주변에 믿을 만한 분들에게 저를 보호해달라고 말해준 거고, 그 중에 사모님이 저를 크게 도와주면서 저는 다시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네요. 검사 출신 변호사인 사모님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댁 식구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기생충 노릇할 대상을 찾아서 거의 뭐 하이에나처럼 고개를 쭉 내밀고 탐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참 그들의 행태에 저는 기함을 질렀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뀌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가짜였던 게 아들이 죽은 이후에 기일을 한 번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들한테 이제 돈 나올 구멍도 없고 그나마 희망이었던 저조차 연을 끊으니 죽은 아들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였지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는데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그냥 체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엄마의 유산인 그 집을 잘 지키고 있고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저는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죽음에 대한 슬픔은 조금씩 무뎌지고 저도 다시 건강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죽음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과거에 발생한 일과 미래에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삶에서 믿을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지만 이 또한 태어났다면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참 사는 게 쉽지 않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묵묵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또 해뜰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저에게 다시 사랑할 기회가 오겠지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우리 아들과 내 첫사랑 남편을 잊지 못한 저는 오늘도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들을 가만히 잠겨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저에게 준 사랑을 가지고 저는 남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저도 언젠간 누구에게 그들이 저에게 주었던 사랑처럼 누군가를 다시 사랑해줄 날이 오겠지요. 그럼 저의 사연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모든 분들 다들 힘내시고 저와 함께 살아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좋은데 산책도 하시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봐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